또 월요일 이분 모시고 한 주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레베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내용으로 볼까요? 네, 매번 똑같이 일단 해외 주식 매매 좋습니다. 동향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12등까지 쭉 뽑았는데 네. 역시 그 반도체, 그다음에 애플 이쪽이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기술주들. 근데 기술주들도 약간은 섞이고 있어요. 어떤 기술주는 팔고 빅테크 중에도 사구 팔구가 섞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 채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TMF, TLT 매수가 늘어났다. 근데 의외로 TLTW는 매도가 있었어요. 3천만 불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섞이고 오히려 약간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더 세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 본토에서 콘크리트 만드는 건축자재 관련 주식은 또 샀어요. 또 1,400만 불을 또 사서 추가로 더 샀고 한 10% 정도 좀 넘게 올랐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라는 ETF가 1,200만 불을 매수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지금 이런 형태의 일드맥스 ETF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여러 종목들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을 돼 있는 ETF들을 종목별로 만들어서 상장시켜 놨더라고요. 이건 새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가 아예 ETF들이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큰 데랑 싸워야 되니까 얘네는 특별하게 일드맥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커버드 콜을 하는데 주식을 사고 보통 콜옵션을 팔거든요. 5%나 10% 사이 정도를. 근데 얘네는 주식도 안 사요. 그리고 채권을 다 산 다음에 담보로 넣고 옵션을 매도를 섞어서 주식과 똑같은 페이오프를 만들고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그 이익을 배당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크 ETF에 대한 콜옵션 이제 매도해서 준 디스트리뷰션 레이트라고, 디비든드라고는 이제 그래도 이름은 안 부르더라고요. 원래 커버드 콜은 배당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옵션 프리미엄 받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레이트라고 바꿔서 오크는 1년 동안 55%를 줬고 테슬라는 66%를 줬어요. 예, 콜옵션 매도해서 받은 돈이. 근데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 걸 하나도 안 먹어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는 커버드 콜 ETF들은 상승을 못 한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횡보를 하거나 빠졌을 때는 빠진 것보다는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횡보했을 때는 당연히 뭐 계속 먹는 거죠.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옵션은 매도했으니까 옵션 매도한 돈을 계속 받는, 그걸 이제 종목별로 하는 것까지도 나왔다. 그럼 이런 상황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많이 본 거네요. 보고 있는 가능성이 사람이 더 크다. 매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것도 매수 매도를 다 하고 있고, 이걸 테슬라로 하고 있다는 거가 주요한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TLTW, 이것도 이거랑 유사해요. TLT라는 장기채 ETF를 매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오히려 매도를 하고 국내 지금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 오히려 TMT나 TLT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지면 많이 빠질 것 같아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많이 빠지진 않고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 그럼 TLTW가 나은 거고, 금리가 많이 빠질 것 같아. 그럼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하게 사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또 살펴봤고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어떻게 읽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다음 자료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한번 움직인 패턴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그냥 한 주를 딱 요약을 하면 무디스가 중소 은행들 신용등급을 낮췄고, 그러면서 금리가 갑자기 이 첫 번째 1번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확 떨어졌죠. SVB 사태처럼 이제 중소은행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확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확 올라갔죠. 보시면 두 번째 거 밑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녹색이 이제 달러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갑자기 급등을 했고, 그 반면에 금은 그때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고, 그런 상태 내에서 당연히 불안하니까 주가들도 다 빠졌고, 그게 이제 화요일이었어요. 금이 더 이상 약간 예전 패턴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도 지금은 결국은 달러가 저렇게 돈을 많이 찍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로 살만한 게 뭐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릴 때 돈이라는 사각형 안에 다 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잘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든 뭘 사든.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달러랑 금이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움직임을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CPI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나름 잘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약간 골디락스적으로 나온 거여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조금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줄줄줄 흘러서 내렸어요. 근데 지난번 이제 CPI 나왔을 때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지만 수치상으로 잘 나왔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서 약간 이러면서 주가 반응은 초반에 비해서는 확 초반에 내려갔죠. 많이 근데 이제 약해졌잖아요. 그건 물론 장기 국채 네. 영향이 있었지만 장기 국채 영향도 네.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때 그날 나온 뉴스들 중에 이제 뭐 중국 제재하는 뉴스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AI, 양자 뭐 이런 거 전부 다 수출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수출을 못하면 바이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도 자꾸 반도체들이 약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중국에 못 파는 거잖아요. 뭐 어디 딴 데 팔 데가 그럼 있어야 되는데 중국만한 수요처가 있냐는 거죠. 생각보다는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쪽도 약간 약세가 되는 요인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3번 부분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PPI 발표가 됐죠. 네. 이제 PPI는 또 인플레이션이 있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PPI가 있게 나오면서 주가가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I가 실질적으로 중국이랑 연동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CPI보다 먼저 PPI가 반영을 하니까 저게 돌았으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다시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PPI 같은 것들이 좀 더 리바운드 하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뉘앙스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이나 금리 시장도 보시면은 금리는 전반적으로 오락내리락 했지만 금요일 날 많이 오르는 바람에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장단기 금리 차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흘러서 내리는 차트잖아요. 맨 위에 차트 보시면은 달러 뭐 엔화 다 있는데 약간 이제 차별화되고 있죠. 엔화랑 원화랑이 가장 약세가 됐어요. 엔화는 2% 이상 약세가 됐고 원화도 1.97이니까 거의 2% 정도 약세가 됐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GBP 그다음에 이런 유럽 통화들이 그나마 약세가 덜했어요. 뭐 유럽 계속 침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낀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1% 약세가 됐고 그러니까 다 달러에 대해서 약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달러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하기는 어려운 모양을 네. 이제 FX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달러가 이자율이 떨어져야만 실제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쟤네 다른 나라 통화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면서 주가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좀 섞이고 있다라고 그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달러원 환율도 너무 많이 갔죠. 네. 아래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23%가 약세가 네. 됐어요. 여기 약간 타이포인데 2.23% 약세가 돼서 지금 여기에 제가 찍어놓은 통화 중에 엔화를 빼고는 가장 그러니까요. 약세가 많이 된 거여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제일 낮잖아요. 지금 이 뭐 IMF도 그렇고 나쁘게 보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사이에 껴서 우리는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출 성적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엔화랑 원화, 위안화 세 개는 제 생각엔 한중일이잖아요. 한중일 어쩔 수 없이 같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서 봐도 원화만 약세냐? 그러면 우리나라만 문제겠지만 지금 원화만 약세가 아니잖아요. 네. 쭉 다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 전체 추세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지 원화만 따로 띄어서 막 고민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안, 그다음에 일본, 한국 생각해 보면 수출 이 중요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이 많이 안 될 가능성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로 가서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 약간 이제 4% 정도 마이너스, 아마존 1%, 2%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 전주에 완전 둘이 확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뀌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폰 15 기대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서 보시면은 녹색인 부분들이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그 제약주들이에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나 이런 것들은 제약주들은 또 조금 아까 제약주 하셨지만 맞아요. 글로벌 제약주들도 제약주들이 강세가 좀 되기 시작을 했고 암젠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빨간데 그쪽만 초록색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들은 좀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장, 금리 인상 막바지 뭐 이런 영향도 좀 뭐 있는 영향이 건가요?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았는데 반도체 빼면 또 뭘 사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약간 얘기할 때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이걸 팔면 이걸 사야 되고 이걸 팔면 이걸 사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주식 안에서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거고 뭐 애플을 팔면 아마존 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는 뭐 이미 다 리뷰 다 쭉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올라간 거는 결국은 이제 PPI가 가장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리테일 세일즈 쪽이 포커스해서 보는 게 맞는 한 주인 것 같고요. 소매 판매. 네. 그리고 소매 판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그 타깃, 월마트. 지난번에 예전에 요 전번에 나올 때 월마트랑 타깃이 주가의 연동을 되게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계속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키포인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저축이 없어져 뭐 이러면 이제 갑자기 디플레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소비 형태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나오면 지금은 약간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소비가 죽지 않는 형태. 근데 소비가 완전히 죽는 형태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어나더 얘기로 바뀔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제 FMC 회의록이 목요일이 아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이죠. 여기가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에 이제 FMC 회의록 나오는데 거기서 뭐 비슷한 얘기 또 나왔겠죠.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리테일 세일즈 부분들, 그러니까 소매 판매랑 그거 관련돼 있는 회사들의 실적들 나오면서 가이던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비싼 물건 안 팔리고 뭐 싼 물건만 팔려. 뭐 이런 것부터 그런 코멘트 계속 하잖아요.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그래서 코멘트들을 좀 잘 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 시장이 뜨거운지 식고 있는지 네. 아니면 뭐 얼어붙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네. 있는 게 가장 해피한 케이스가 골디락스인 거고 이게 갑자기 너무 좋아지면 인플레라고 또 뭐라 그럴 거고 너무 나빠지면 디플레라고 뭐라 그럴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임팩트가. 근데 지금 변동성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예상대로 대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소비는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쪽 보시면은 스테이론 거를 얼마나 오래 할까, 언제까지 할까,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가 진짜 가능해질까 이렇게 네. 그 장난이 진짜 역전된 채로 이렇게 오래 간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계속 이대로 가나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게 히스토리칼리 별로 없었던 진짜 뭐 문제가 됐던 70년대 빼곤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비교해 보시면은 금리가 앞쪽 부분은 이제 거의 뭐 90%예요. 금리 인상 안 한다 90%. 그 다음에 쭉 갔는데 계속 말씀드린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래서 어디는 3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는 5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3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3월 예상돼 있는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5월 달께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은 어쨌든 퍼센트로 제일 높아요. 3월에 인하를 하겠다. 근데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비교해 보면 5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안 해요.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5월 달에도 인하를 한 번 더 하는 거였는데 지난주 입장으로 바뀌어서는 한 주 만에 5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해요. 그러면 더 오랫동안 미뤄지는 지속이는 거군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가서 또 데이터들이 인플레이션이 있게 나오면 다음번에 6월 달도 또 금리 인하 안 하고 5.25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4월 달에 한 번 하고 옆으로 좀 더 가서 또 봐가면서 계속 또 한 번씩 하는 상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건 좀 들어요. 큰 변화인데 지난주에 어떤 사항 때문에 이런 변화가? 그 PPI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2%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3%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은연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그거에 맞춰졌을 때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새로 가져온 거는 이제 장기 그 일드 커브라고 불리우는 만기별로 쭉 있고 그걸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랑 그다음에 지지난주랑 비교를 해보면 빨간색이 이제 지난주고 파란색이 지지난주거든요. 그럼 보시면 다 올랐죠. 네. 근데 올라간 폭이 다 다르죠. 만기마다 쭉 보시면. 그리고 20년짜리 쪽은 되게 많이 점프해서 올라가 있고 보통 이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2020년도에는 하늘색 이렇게 쭉 우상향 돼 있는 이 커브가 이제 노멀한 커브.
그 다음에 그랬다가 점점점 장기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2021년도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가 정상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정상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렵지만 어느 때가 제일 많았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맨 마지막 선 정도랑 하늘색 선의 한 중간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위로 자전 우상향돼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름 부를 때 노멀 일드 커브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일드 커브. 그다음에 이 빨간색처럼 이게 뒤집어진 거를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 자체에서 노멀이랑 그렇죠. 쟤는 말은 인버티드지만 노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일로 언젠간 돌아올 건데 이게 어떻게 돌아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앞쪽에 있는 단기 금리가 확 내려오는 거는 침체가 일어나면서 금리 인하를 막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장기채 부분을 누군가가 못 사줘도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서 뭐 장기 금리 올라간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쪽에 내려와서 결국은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당기 금리차도 보시면은 지금 10년하고 3개월짜리의 금리차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녹색 보시면은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하고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10년 빼기 3개월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고 있어서 결국은 장당기 금리차는 줄어드는 쪽으로 시간의 문제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로 오래 가는 건 역사적인 일이고 상황이긴 하다. 되게 네. 이랬으면은 누군가 부도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꾸 것도 이례적이고. 네, 그것도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제 침체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경제학에 좀 뭔가 책들이 많이 요 시기가 지나면 근데 뭐 변할 수도 있겠다. MMT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네. 네, 돈 계속 풀어서 경기 부양한다는 이론이 새로 나온 거니까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죠. 시장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뭐 똑같다. 뭐 과거랑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오래 시장에 있었어도 저는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옵션 이제 미결제 분석까지 좀 볼게요. 네, 옵션 미결로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이게 약간 CPI 나오면서 가운데가 퍽 들어가게 보였었잖아요. 네. 이게 V자로. 그리고 양옆으로. 근데 결국은 레인지 안에서 그냥 끝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대신에 이런 현재 4,500 기준의 선에 있었을 때 미결제 약정 확 줄었어요. 일주일 이제 기대하는 일주일짜리 옵션들로 보면은 그리고 뒤쪽 풋옵션도 매도가 많고 콜옵션은 가까운 쪽에는 오히려 매도가 없고 미결제 약정이 없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번 주는 오히려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상태의 이제 박스. 현재가 4,481이니까 4,500쯤 되는 거고 근데 아래쪽으로는 한 4,400, 100포인트, 위로는 한 150포인트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 상태로 봤을 때 변동성에 아까 보여드린 일드 커브 같은 그런 걸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 내년 6월 달에 만기되는 변동성만 높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모양, 변동성이 낮아지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 그럼 올해 너무 올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올해 시각도? 오른 것도 네.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나 이쪽이 네. 계속 좋으려면 어디다가 그러니까 살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살 사람을 줄여놓은 상태에 되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도 이슈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뭐 앞에서 뉴스에 다뤄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대만 사람은 미국 가고 대만 유수한 이제 권력자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또 이제 권력자는 또 대만에 가고 이러면서 이제 대만은 미국이랑 일본 쪽에 붙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중국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싫어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섞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 양봉밖에 기댈 곳이 없는 나스닥 여기까지만 짧게.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실질적으로는 트렌드 자체로는 추세 약화돼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금요일날 양봉을 보여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조금은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레벨 케빈강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뒤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